2021년 장애인단체 역량강화 교육의 인사노무 교육을 맡게 된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네, 제가 줌 미팅까지는 이렇게 멘토링도 해보고 이제 강의도 해봤는데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 건 처음이라 좀 어색하긴 한데 제가 편하게 이제 1대1로 말씀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편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맡게 된 게 이제 인사노무 파트예요. 이제 인사노무 파트는 이제 쉽게 말해서 노동법에 대한 이야기죠. 노동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사노무 중에서 이제 특히 노동법은 어떤 특정한 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여러 가지 법률을 이제 노동법이라고 통칭하게 되는 건데 이제 주로 저희가 살펴볼 법률이 이제 근로기준법이겠죠. 사실 장애인 근로자와 장애인 여부를 떠나서 모든 근로자는 똑같이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고요. 장애인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의 어떤 교집합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 이후에 모든 근로자들을 위한 이제 채용부터 퇴직까지 전체적인 노동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동법은 범위가 꽤 넓어요. 이제 뭐 그 안에 있는 게 이제 근로기준법, 뭐 노동조합법, 이제 퇴직급여법, 뭐 최저임금법 이제 등등을 이제 통칭해서 노동법이라고 하고 뭐 노동관계법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 관계를 이제 규율하는 거를 이제 근로기준법이라고 해요. 근로기준법이라고 이제 노동조합과 관련된 거를 이제 노동조합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노무 실무에서 주로 이제 쓰이는 법이 근로기준법이고 이제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니까 이제 사용자든 근로자든 꼭 근로기준법은 기초적으로 알고 계셔야 이제 실무를 하시는데 이제 뭐 어떤 법 위반이라든지 그리고 근로자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PPT가 지금 나가고 있죠. 이제 PPT 인사노무 기초교육이고, 자, 첫 번째. 우선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서 이제 장애인 근로자와 고용과 관련된 정책을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장애인 관련 정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지금 설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근거 법률은 장애인 복지법에 나와 있고요. 여기 읽어보면 장애인 복지법 제10조의 2에 1항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이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고 이 계획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장애인의 자립 능력, 이제 자립 생활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립 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소득 보장이겠죠. 이제 소득 보장이 되어야 자립 생활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소득 보장은 결국 고용 보장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럼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 이제 고용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제 자유경제 이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일반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을 조금 할 거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어떤 제도가 필요해요. 이제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 이제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제 여러 선진국들이 이제 쿼터 시스템이라고 장애인 고용을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이제 정책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제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밑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 그건데요.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하고 지금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그다음에 고용 부담금 장려금 이렇게 지금 대표적인 제도를 이제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여기 읽어보시면 기업에게 국가에서 일정 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는 제도예요. 지금 2021년 기준으로 공공부문은 전체 근로자의 3.4%를 이제 의무적으로 고용하게끔 하고 있고 민간 부분은 3.1% 정도 이제 의무 고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는 이제 내년 연도에는 이제 3.6% 상향될 거고요. 2024년까지 3.8%까지 이제 상향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근데 이제 그 의무 고용이 이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이 의무 고용이 이제 할당이 됩니다. 그 의무 고용은 이제 의무 고용을 그러면 지키지 않았을 때
이제 어떻게 강제하냐, 이제 요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고용 부담금과 장려금이에요. 이제 상시 근로자가 이제 100인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고용 부담금을 부과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징벌적인 제도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무조건 이 3.1%의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여야 되고, 이제 미고용, 이제 이거를 미준수할 경우에는 고용 부담금을 이제 부담할 수가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서 이제 또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인 이상 사업장에 이제 적용이 되고, 민간 부분은 상시 근로자의 3.1%, 이제 공공 부문은 3.4%. 그래서 여기 밑에 부담금 제도가 나와 있죠. 부담금 제도 보시면 이제 부담 기초액이 나와 있어요. 부담 기초액은 이제 미달되는 고용 인원수에서 이제 이 부담 기초액을 곱한 거를 이제 이 고용 부담금으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일정 부분 이상 이제 그 고용률 이상 이제 고용을 하게 되면 이제 장려금 제도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의무고용 부담금 제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러면 어떻게 이 의무고용 부담을 이제 부담금을 어떻게 징수를 하냐? 이제 예시에 밑에 나와 있죠. 예를 들어 뭐 상시 근로자, 아까 상시 근로자 100인 사업장만 이제 의무고용 미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용 부담금을 이제 부과한다고 했으니까, 상시 근로자 150명인 A 사업장에서는 장애인 근로자 1명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 의무고용 부담금은, 일단은 의무고용률이 이제 3.1%잖아요. 그럼 150명에 이제 3.1% 하면 4.65가 나오고, 이제 소수점 버리고 하면은 의무고용 인원은 4명이고 그 중에 1명만 고용하고 있으므로 이제 의무고용 이행률은 4분의 1이다. 여기 위에 표에 보면 의무고용 이행률이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 기초액이 131만 2,8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담 기초액에 지금 고용하지 않는 인원은 총 3명, 4명 중에 1명만 고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곱하기 3 하는 게 월 의무 고용 부담금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이제 규모의 일정 규모 이상의 이제 기업들은 이렇게 미준수할 경우에는 의무 고용 부담금을 이제 지우고 있고요. 근데 이게 잘 지켜지진 않아요, 사실. 민간도 그렇고 공공부문도 사실 그렇게 의무고용 제도를 이제 준수하진 않고 있는데, 이제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이 의무고용 부담금을 그냥 납부를 하는 기업들이 워낙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심지어 이 의무고용 부담금이 이 법인세법으로 경비 처리도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2019년도에 이제 행정 해석이 바뀌면서 이제 이것도 이제 법인세법적으로 이제 비용 처리가 안 되게끔은 되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이제 의무고용 제도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좀 취지의 제도들이 조금 나오고, 이제 좀 장려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책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할당 시스템을 이제 저희는 하고 있고, 의무고용 제도가 이제 시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모든 사업장이 이제 실시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간이 교육 방법, 뭐 예를 들어 뭐 배포 자료로 이제 교육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더라도 이제 교육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를 해야 되고요. 이제 나와 있는 이제 1, 2, 3, 4번의 내용을 포함해서 이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이제 매년 실시를 해야 됩니다. 모든 기업은. 자, 다음 보시면, 자, 이제 장애인 근로자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근로자라고 해서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취급한다거나 어떤 다른 법률이 적용되거나 하진 않아요.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법률에 의해서 동일한 법 하에서 이제 규율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 다르다고 보는 경우는 이제 여기 최저임금법 제7조하고 동법 시행령 6조를 보면, 정신 또는 신체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돼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법만 보면, 아니 어떤 기준으로 이제 어떻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최저임금을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이제 하락시킬 수 있느냐, 이거는 오히려 소득 보장에 이제 좀 먼 이야기가 아니냐, 이제 이런
의구심들이 많고 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에 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건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고요. 장애인 이제 고용공단이 실시하는 작업 능력 평가에서 이제 비교 대상 근로자의 작업 능력의 이제 70% 미만으로 평가받은 장애인만이 이제 하나요 여부가 이제 인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작업 능력 평가는 이제 뭐 사업주가 이제 임의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공단 소속 장애인 직업 능력 평가사가 이제 지침 매뉴얼을 가지고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는 뭐 일반 사업장에서는 이제 좀 일하기 어려운 이제 장애인들이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고요. 그래서 중증 장애인 보호 고용 시설인 뭐 직업 재활 시설이라든지 뭐 그런 데를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씩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뭐 사업주분들도 뭐 장애인 고용을 하면은 뭐 최저임금법 이렇게 미달되게 주어도 된다던데 그렇게 임의로 이제 최저임금 미달되게 이제 임금을 지급해도 되냐, 뭐 그래도 되지 않냐 이렇게 뭐 여쭤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절대 그렇게 사업주 임의로는 절대는 안 되고요. 고용공단,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이제 정확하게 평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인가를 받아야만 최저임금을 이제 낮출 수 있는 거지. 이제 임의로 그렇게 최저임금보다 미달되게 지급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노동법 위반이 되겠죠. 그래서 최저임금법과 장애인 근로자의 관계는 요 정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밑에 시급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려고 제가 이제 실어 놓은 건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시급이 최저 시급이 8,720원이었고 이제 뭐 월로 따지면 이제 저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조금 상승한 9,160원으로 이제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 장애인 여부 떠나서 모든 근로자들은 이제 최저 시급 미달해서 임금을 지급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이제 근로기준법하고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 사실 노동법은 좀 거시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좀 이해하시기가 편해요. 그러면 일단 근로자가 입사하고 퇴사하는 데까지 이제 그 전체적인 거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 근로관계 생애 주기가 나와 있죠. 이제 처음에 채용 내정 및 시용부터 근로관계 종료까지 쭉 나와 있어요. 이제 그렇게 근로관계가 이제 시작과 종료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어떤 그 관계들을 이제 규율하는 것이 이제 근로기준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간략하게. 우선 채용 내정과 시용이죠. 채용 내정과 시용. 이제 뭐 보통 수습기간이라도 부르기도 해요. 시용은 이제 실무에서는 수습기간이라도 많이 부르는데 이제 그걸 시용이라고 하는 거고요. 채용 내정은 말 그대로 아직 입사는 하진 않았는데 이제 채용할 거를 미리 정해 놓은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그 면접 보고 합격 통지를 받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근로관계가 성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입사를 했어요. 자, 본채용이라고 하죠.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근로계약서에 꼭 작성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근로를 할 건지 근로 형태, 그 다음에 나의 근로조건, 근로시간은 얼마나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임금은 얼마나 받을 건지, 이제 그런 근로조건이라고 하는데 이제 근로조건도 정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임금 및 휴일 휴가. 자, 이걸 근로조건이라고 하죠. 이제 나의 휴가와 휴일, 그리고 나의 이제 제일 중요한 소득, 임금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이게 밑에 살짝 보면 근로조건 밑에 보면 이제 임금 지급 4대 원칙이 있고 임금의 구성, 그 뭐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이제 시간의 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따가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근로를 하다 보면은 이제 사업주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사권을 가지고 이제 근로자에게 어떠한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게 그게 징벌일 수도 있고 어떤 표창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징계 및 표창이 있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무래도 징계겠죠. 이제 표창이야 사업주가 이제 자율적으로 정해 놓는 건데 징계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이제 불이익이 있는 거고 또 그 불이익이 임금과 직결되면 어떤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로기준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권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정당성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거에 대한 권리 구제를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사내 규정이라고 하는 취업 규칙에 많이 규정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근로관계 종료를 보시면 이제 자발적 퇴사 혹은 비자발적 퇴사가 있겠죠. 자발적 퇴사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사직서를 내고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거는 뭐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중요한 건 비자발적 퇴사가 많이 문제가 되겠죠. 나는 다니고 싶은데 근로관계를 이제 강제적으로 종료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발생하는 어떤 법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겠고 또한 퇴직금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 제가 생애주기를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모든 노동법과 그다음에 이제 근로기준법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헷갈리게 말씀드렸는데 노동법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법률 중에 이제 저희가 주로 살펴볼 법은 이제 근로기준법이죠.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주로 이 채용부터 종료까지 모든 것들을 이제 규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지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근로자란 무엇이냐? 근로자란 무엇인지 판단이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근로자에 해당이 되어야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근로자에 해당이 되어야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무가 생기는 거겠죠. 만약에 내가 근로자가 아니에요. 근로자가 아니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서 나에게 어떠한 뭐 규정대로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나 또한 근로자로서의 어떤 의무 관계가 또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근로기준법 그리고 근로기준법 외에 다른 노동관계법에 적용을 받는 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첫 번째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해서 개념을 저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자, 그러면 보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조금 좀 포괄적이죠. 그래서 판례는 조금 더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밑에 보시면 판례 부분 보시면 계약의 형식보다 그냥 어떠한 계약이든 그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어야 된다. 자, 그러면 판례에서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지는 판단 기준은 뭐라고요? 종속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종속적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종속적인 관계는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종속적인 관계,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이제 판단 기준을 보시면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이제 제시를 해요. 뭐 업무 내용을 정하는지, 뭐 내부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뭐 어떠한 사내 규정에 이제 적용을 받는지, 그 사업주가 상당한 뭐 지휘 감독을 하는지, 업무상의 지휘 감독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뭐 이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계산,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이제 금전적인 위험이라든지 리스크를 다 안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근로자인지 판단 여부를 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단편적인 모습이라든지 이 사람이 뭐 월급을 받는다, 그저 4대 보험이 가입돼 있다 이런 단편적인 걸로는 근로자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실질을 판단을 하고 이 실질을 종합해서 이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실 거는 일단 근로자인지 여부가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근로자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이제 업무 내용의 뭐 이게 종속적인 관계가 중요하고 그럼 종속적인 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냐? 이제 업무 내용을 누가 정하는지 그리고 상당한 지휘 감독을 사업주에게 받는지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재료라든지 모든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누가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주에게 전속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전체적인 그리고서 뭐 사회보험 소득세 이걸 어떻게 내고 있는지도 어쨌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판단한 다음에 이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요새 이제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그 판단이 노동청이나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새 한창 이제 많이들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것들이 직업이 미용사분들. 보통 미용사분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 프리랜서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여기 아까 나왔다시피 계약의 형식보다, 그러니까 계약의 형식은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프리랜서로 계약한다고 해서 내가 프리랜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뭐 이제 편의점 알바하는 사람들도 이제 뭐 사대보험 이런 게 아까우니까 이제 편의점 점주님들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뭐 프리랜서 계약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이 근로자가 프리랜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이 중요한 건데, 이제 미용사분들이 보통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데 근로자의 형태를 띈 경우들이 많아요. 실질을 보면 이제 뭐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에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고, 불이익이라는 건 뭐 예를 들어 뭐 지각비를 낸다거나 어떤 뭐 심할서를 쓴다거나 이런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거나, 그리고 업무적으로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지, 이제 예를 들어 손님 유치 같은 경우도 미용실로 예약된 손님을 배정해 준다거나, 이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려면은 미용사가 직접 고객을 유치를 해야 돼요. 직접 고객을 유치하고 직접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야 되고 이제 일해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은 보통 미용실로 찾아오는 고객분들을 배정을 해주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업무 지시를 받고요. 이제 뭐 이제 저기 청소해라, 그리고 뭐 이거 관리해라, 그리고 고객 관리 이런 거 보고해라. 그래서 업무 보고도 이제 근로자인지 여부의 판단이 되게 중요해요. 업무를 제대로 보고를 하고 있는지 그 여부도 근로자의 여부의 그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재료 도구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뭐 가위라든지 뭐 거울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미용사들이 직접 들고 다니진 않잖아요. 미용사분들이 들고 다니지 않고 보통 미용실에서 이제 제공해주고 사업주가 제공해주고 그거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계산과 본인의 뭐 물품, 본인의 재료로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이거는 사업주에게 전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더 볼 수 있는 여지가 큰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그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제 사업주에게 종속적 관계가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면 근로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근로자라고 볼 수가 있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임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근로자로서 생겨나는 권리들이 생기겠죠.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게 되고요. 보통은 퇴직금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많이 문제가 돼요. 이제 2년, 3년 이제 업무를 하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 여부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근로자 판단 기준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근로자여야, 어쨌든 제가 근로자를 판단 기준을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중요해요. 왜냐면 근로자여야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이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근로자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 조금 기억을 하셔가지고 이제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 시간 안에서 이제 뭐 업무 내용이라든지 업무의 뭐 지휘 감독 이런 것들을 사업주가 다 하는지 회사가 하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내부 사내 규정에 이제 적용을 받고 이제 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근로자인 여부가 제일 중요하고, 이제 요새는 근로자에 대한 판단을 이제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판단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직업군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뭐 헬스 트레이너도 있고 뭐 요새는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좀 애매한 직업군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들은 이제 요 판례에서 말하는 판단 기준을 통해서 이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을 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근로자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고 넘어가면은, 자, 아까 말씀드렸던 채용 내정과 시용이에요. 자, 채용 내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회사 측에서 합격자를 채용하려고 하나 회사와 합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성립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시용은 근로계약이 체결됐고 일정 기간 두고 근로자의 업무 능력 등을 판단한 후 최종적으로 근로관계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수습은 이미 본 채용이 된 거를 이제 직업 능력 습득 배양을 목적으로 가르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실무적으로 시용이랑 수습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같이 쓰이고 있고,
보통 수습기간을 시용기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반대로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채용 내정이랑 시용 수습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왜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경우가 지금 이제 근로관계가 성립이 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느냐 마느냐가 또 달라지겠죠.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채용 내정과 시용 모든 수습은 근로관계가 일단 성립됐다고 봐요. 근데 이제 어떤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봐요. 사업주에게. 그래서 채용 내정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채용 내정이 되었는데 대학 졸업을 못했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군대를 간다거나 이런 특수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채용 내정을 했더라도 그 채용이 취소가 될 수 있는 거고, 시용이란 수습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 채용에서 이제 들어왔는데 막상 일을 시켜보니 이제 수습 기간에 엄청 뭐 말도 안 되는 이제 실수들을 한다거나 이제 업무 태도가 매우 불량한다거나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본 채용을 거절할 수가 있겠죠. 그 시용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 시용 기간과 수습 기간 안에서는 어느 정도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시간이고, 그래서 보통의 이제 근로자보다는 이 수습 근로자 혹은 시용 근로자들이 업무 능력 평가를 통해서 본 채용이 거절될 수도 있다. 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용 내정과 시용 수습으로 나눠지는데, 시용 수습은 보통 같은 의미로 쓰이고요. 그 채용 내정은 이제 본 채용 전이지만 어느 정도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보고 이제 나중에 어떤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근로자가 입사하지 못하게 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채용 내정 이제 넘어가면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표준 근로계약서가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꼭 작성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일단 계약 기간을 무조건 정해야겠죠. 계약 기간이 이제 뭐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없는 이제 계약 기간 정함이 없는 무기 근로 계약이 될 수 있고, 혹은 6개월, 1년, 2년 이렇게 계약 기간을 정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 계약 기간은 무조건 기재를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계약 기간이 기재가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그거는 무기 근로 계약으로 봐요. 보통 계약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통 보고, 그 다음에 수습기간의 설정 여부는 이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이제 자율에 맡겨져 있어요. 그래서 수습기간을 설정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3개월에서 이제 6개월 정도 설정을 하는데, 그 기간 안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업무 적격성이 있는지 업무에 잘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그 기간이고, 그 어떤 정당한 근거에 따라서 좀 업무 적격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본 채용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근로장소 및 업무 내용. 자, 근로장소하고 업무 내용도 무조건 들어가야겠죠. 자, 그 밑에 소정 근로일 및 근로시간. 여기서 용어를 좀 설명드리자면 소정 근로일과 소정 근로시간이 있어요. 소정 근로일과 소정 근로시간은 뭐냐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그러니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그 요일이 있을 거잖아요. 한 주에. 그거를 소정 근로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이제 제공하기로 한 근로시간, 그 계약한 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소정 근로시간은, 소정 근로일은 뭐 주 5일,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소정 근로시간은 뭐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렇게 많이들 계약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소정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이랑 법정 근로시간 안으로 정해져야 돼요. 자, 그러면 두 가지 개념. 자, 법정 근로시간은 뭐냐면 근로기준법에서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어요. 자, 근로시간,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간을 합의함에 있어서, 계약함에 있어서 일정 상한선을 두고 이 시간 이상은 이제 그 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정해놓은 게 이제 법정 근로시간이고, 그다음에 소정 근로시간은 이 법정 근로시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제공하기로 한 이제 근로시간, 정한 근로시간을 이제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법정 근로 시간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1일 8시간이고 주 40시간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정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 시간을 소정 근로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휴게 시간도 꼭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휴게 시간을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30분 이상 휴게 시간을 주셔야 되고요.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휴일은 이따가 또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주휴일은 이제 하루 근로자가 한 주에 모든 소정 근로 시간을 그리고 소정 근로일을 이제 개근해서 근로를 제공을 하면 하루 유급으로 쉬는 날을 주어야 돼요. 이제 그거를 주휴일이라고 해요. 이제 그래서 주휴일과 관련된 개념 중에 이제 뭐 주휴수당이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래서 일단은 한 주에 모든 소정 근로일을 이제 소정 근로를 제공을 하면 이제 하루 유급으로 이제 쉬게끔 해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주휴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임금을 정해야겠죠. 뭐 시급인지 뭐 주급인지 월급인지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얼마인지 꼭 명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차 유급휴가 이제 일부 근로자들은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연차 유급휴가를 어떻게 부여할 건지 이제 규정을 해야겠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모두 들어간 게 이제 근로계약서인데,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작성을 안 하시게 되면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해서 꼭 함부로 교부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근로계약서는 모든 근로관계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모든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이제 근로 조건을 이제 명확화함에 따라서 이제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제대로 좀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상세하게 작성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자, 이제 상시근로자예요. 상시근로자가 뭐냐고 하면은 근로기준법이 일부 적용이 되기도 하고 일부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인 미만에 대해서 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시근로자를 어떻게 판단하냐가 중요한 거고, 상시근로자가 그러면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는데, 그게 달라지는 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요거가 이제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보면 상시근로자는, 자, 이 법은 자, 제 11조에 있어요. 11조 1항에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규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이 법이 근로기준법이니까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그러니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된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2항에 보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 사업장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는 건데, 이제 5명 미만의 이제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제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밑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그 대표 규정들이 있어요. 보시면 연차휴가 및 생리휴가.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아예 부여를 안 하셔도 돼요.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이제 부여를 안 해도 되고, 이제 근로기준법의 생리휴가는 1일에 무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근로 가산수당. 자, 이거는 소위 잘 아시는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이제 50%씩 가산해서 주시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야간근로를 하든 휴일근로를 하든 연장근로를 하든 그냥 근로시간에 합당한 그 금액만 주시면 되고, 가산수당 50%가 가산된 수당, 가산수당은 주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해고 사유의 정당성. 해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고 사유엔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유로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어요. 물론 맘대로 해고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절차는 규율되어 있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해고 사유의 정당성은 해당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되고, 자, 휴업수당도 적용되지 않아요. 5인 이상 사업장들은 예를 들어 뭐 A 사업장이 리모델링 하느라고, 그리고 본인들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한 달 동안 이제 쉬어야 된다. 그러면 70%의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근로자들한테 지급을 해야 돼요. 천재지변이라든지 사업주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고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휴업을 하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 근로자에게 70%의 휴업수당을 지급을 해야 돼요. 이제 그걸 휴업수당이라고 하는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요 네 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로 문의가 많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그리고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자, 상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제 계산 방법에 대해서 시행령 제7조 2에 규정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1개월 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상시 근로자를 판단할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우리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가 몇 명이냐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날로부터 그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총 근로자의 수, 이제 매일 사용한 근로자의 수를 총 더해서 그 일수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예시를 보면, 자,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 9월 15일이에요. 그럼 산정 기간은 그 직전 1개월이니까 8월 15일부터 9월 14일 동안이겠죠? 그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이 연인원이 뭐냐면 하루하루 그 사용한 근로자 숫자예요. 뭐 예를 들어 8월 15일에는 4명, 뭐 8월 16일에는 6명, 8월 17일에는 뭐 7명,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더한 숫자예요. 그럼 그 다 더한 숫자가 132명이고, 가동일수. 그러면 그렇게 근로자를 쓴 날, 그러니까 이 근로자를 이제 근로시킨 일수를 이제 가동일수라고 하는데, 그게 총 24일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밑에 상시 근로자 수 보면은 132명을 24명으로 하면은 이제 5.5명이 나오고, 이제 소수점 버리면 5명.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거죠. 이런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는 이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연인원 구하는 방법이랑 가동일수는 이제 예시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 사업장인지 이제 판단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적용되는 이제 근로기준법이 조금 다르니까 이제 그 부분은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연차휴가, 그 다음에 휴업수당, 그 다음에 가산수당, 뭐 휴일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 뭐 야간 근로수당 다 가산수당 발생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해고의 사유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 상시 근로자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제 직전 1개월 동안 총 사용한 인원수의 그 일수로 나누면 된다. 그 일수로 나눈 것이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이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또 예외가 좀, 이거는 이제 그냥 간략하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산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5명 미만이 나왔어요. 아까 상시 근로자 수를 이제 연인원을 이제 가동일수로 나눠서 5명 미만이 나왔는데, 보니까 그 가동일수의 반 이상이 5명 이상인 거예요.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수는 그렇게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해서 나온 게 이제 5명 미만인데, 가동일수의 반이 5명 이상인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이 가동일수가 24일이었는데 14일이 이제 5명 이상인 거예요. 6명, 7명 이렇게. 근데 전체 평균을 내면 5명 미만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계산이 되더라도 가동일수 반 이상이 여기 나온 것처럼 2분의 1 이상이
5명 이상 썼다면 그 사업장은 그냥 5명 이상으로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첫 번째 계산은 총 이제 사용한 연인원에다가 가동일수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가동일수 반 이상을 그 반대인 경우로 사용을 했다면 그거는 결국 그 반대의 경우로 판단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5명 이상의 사업장이 아무리 5명 이상으로 나왔더라도 5명 미만을 반 이상 썼다면 그거는 5명 미만이 되고, 반대로 계산을 했더니 5명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동일수 반 이상을 5명 이상으로 사용을 했다면 5명 이상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 근데 이런 경우는 많진 않아요. 그러려면 뭐 1일부터 말일까지 기준으로 하면 한 15일 이상은 막 6명, 7명 계속 이렇게 쓰다가 나머지 뭐 한 10일에서 한 12일 정도는 1명, 2명, 3명 뭐 이렇게 써야지 겨우 이제 평균 내면 5명 미만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적용되는 경우가 뭐 많지는 않은데 이제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상시 근로자 수 산정하는 원칙은 아까 이제 이 방법으로 산정을 하는데, 이제 예외인 상황이 이제 과반 수를 이제 5명 미만 혹은 5명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간다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상시 근로자까지 하고 이제 임금 지급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대에 이제 저희가 했던 거를 이제 또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근로관계 전체적으로 봤었죠. 지금 저희가 들어온 데가 지금 저기 근로조건 딱 중간에 들어와 있고요. 지금 채용 내정 및 시용부터 입사까지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근로자에 대한 판단 기준이 중요하고, 근로자는 종속적 관계가 중요하다. 종속적 관계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봐야 되는데 뭐 전속되어 있는지 뭐 업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상당수 사업주가 정하는지 이렇게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고요. 그리고 채용 내정과 시용이 있는데, 시용과 수습은 뭐 실무에서 혼용해서 쓴다. 그 기간 안에서는 업무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고, 그 업무 적격성 판단에 따라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본채용 거부하려고 해도 정당한 그 업무 적격성 판단에 대한 근거는 있어야 된다. 채용 내정은 이제 본채용 전이지만 어떤 일정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충족이 안 되면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근로계약서 작성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근로계약 기간, 뭐 수습 기간은 뭐 설정 여부에 따라 없을 수도 있고요. 근로 장소와 업무 내용, 그다음에 소정 근로일, 소정 근로 시간 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휴게 시간, 주휴일, 임금, 연차, 휴가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휴가, 생리 휴가, 그다음에 시간의 근로 가산수당, 해고 사유 정당성 판단, 그다음에 휴업수당,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상시 근로자를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하냐, 산정을 어떻게 하냐는 이제 근로자의 한 달 동안의 연인원을 이제 가동일수로 나눠서 판단을 하되, 예외가 이제 과반일이 이제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 그 정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시작한 게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이에요. 이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놓은 4대 원칙이 있어요. 그게 먼저 첫 번째가 통화지급의 원칙, 그 다음에 직접지급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정기지급의 원칙이 있어요. 통화지급 원칙을 보면 무조건 화폐로 지급을 해야 돼요. 통화로. 현물로 지급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임금은 통화로, 돈으로, 쉽게 말해서 돈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뭐 특별한 경우는 허용하고 있다고 규정은 하고 있는데 뭐 딱히 예외를 규정한 법령은 아직은 없어요. 무조건 돈으로 줘야 된다라는 거고,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근로자한테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내가 타인에게 갖고 있는 채권을 주겠다. 이런 채권 양도는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예요. 이제 통화지급 원칙은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직접 지급의 원칙, 당사자, 그러니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하셔야 돼요. 근로자의 뭐 친권자, 뭐 후견이 대리인한테 지급하는 것도 금지고 무조건 본인한테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제 직업소개서 통해서
이제 채용된 근로자가 있었어요. 이제 A라는 근로자가 직업 소개서 통해서 했는데 이 A 근로자가 직업 소개서하고 이제 약정한 게 이 임금은 직업 소개서가 이제 받아서 전달해서 이제 전달한다. 그리고 그래서 임금을 받는 권한은 모두 이 직업 소개서에 일임한다라는 약정서를 썼어요. 그래서 이 채용한 회사에서는 이 직업 소개서에 돈을 줬죠. 이런 경우에는 직접 지급 원칙에 바로 위반이 되죠. 이게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이제 직접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직업 소개서가 돈을 안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근로자가 이제 회사 사업주에게 나는 못 받았으니 나한테 직접 줘라. 그러면 회사에서는 너 그때 약정서 쓰지 않았냐. 그래서 나는 저기 직업 소개서에 줬다. 이렇게 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물론 나중에 근로자한테 직접 지급을 하고 이미 줬던 거는 부당이득으로 이제 반환 청구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런 약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직접 지급 원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뭐 어디 통해서 주거나 그러면 안 되고 무조건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전액 지급 원칙이 있어요. 전액 지급 원칙. 무조건 전액을 줘야 되지 이제 뭐 반은 주고 반은 뭐 다음 달에 줄게 안 되고 절대 이제 계약한 임금은 그 임금 지급일에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모두 전부 지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근로자가 실수로 뭐 물품을 깼어요. 그리고 회사에 어떤 걸 파손해서 손해를 발생을 시켰어요. 그러면 너 월급에서 깔게. 이거는 허용되지 않아요. 이건 허용되는 경우는 뭐 예를 들어 근로자한테 임금을 200을 줘야 되는데 뭐 착오로 한 250을 주고 더 줬다던가 이게 과오지급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다음 임금에서 차감할 수는 있는데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데 사업주 임의대로 어떤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차감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전액지급 원칙에 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근로자가 포괄적으로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전액지급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어떤 채권과 상계해서는 안 됩니다. 정기지급 원칙은 무조건 최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해서 지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지급과 관련해서는 이런 네 가지 원칙이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에 위약예정금지가 있어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요새 이제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제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근로자가 뭐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기도 하고 갑자기 뭐 알바생이 들어왔다가 말도 없이 갑자기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사실은 되게 손해가 크죠. 특히 뭐 야간 알바 같은 경우에는 야간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안 나와 버리면 사업주가 자다가 뛰쳐나와서 업무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작은 사업장들은 그렇게 되고 임수인계가 없이 그냥 갑자기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일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사업주들이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써요. 이제 근로계약을 정해놓고 한 달 전에 얘기를 안 하고 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나한테 뭐 100만 원을 배상한다. 뭐 얼마를 일정 금액을 손해를 배상한다. 이렇게 위약 예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위약 예정은 근로기준법에 반해요. 근로기준 반하고 처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약정을 위반했을 경우 어떤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같은 경우를 위약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위약 예정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 취지는 밑에 나와 있죠. 근로자로서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직장 선택 자유를 보장하며 그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다. 맞는 얘기죠. 이번에 이제 요새 뉴스에 나오는 그 간호사 사건 있잖아요. 이제 간호사분이 이제 조금 일적으로 힘들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들이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그중 문제가 됐던 게 하나가 한 달 전에 절대 퇴사를 못 한다. 그러니까 퇴사를 하려면 일정 기간은 꼭 다녀야 된다. 뭐 그런 조항이 있어요. 사실 그런 조항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 강제 근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를 강제하는 규정은 물론 그건 있어요. 강제하는 근로는 강제하는 이제 규정은 절대 무효지만
이제 민법에 한 달 전에 퇴사를 이제 근로계약 해지를 이제 통보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민법 규정은 있지만 사실 근로자가 곧바로 퇴사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입증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인정되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제 그런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해서 퇴사를 못하고 계속 끙끙 앓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거는 절대 뭐 강제 근로를 할 수 없는 거고 그걸 강제 근로는 금지되어 있는 거고 퇴사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너무 이제 매여 있다거나 그러시면 안 되겠고 또 반대로 책임감 없이 이제 그렇게 좀 퇴사를 하면서 회사에 폐를 끼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위약 예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처벌을 받으니까 절대 위약 예정은 하시면 안 되고 물론 그거는 가능하죠. 이제 실제로 뭐 손해를 일으켜서 그 손해에 대해서 뭐 손해배상을 한다거나 그런 건 무조건 되는데 근로 계약과 관련해서 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리 그 손해를 예정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보면 자, 이제 근로 시간과 휴식, 휴일 및 휴가가 나왔죠.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제 근로 시간을 먼저 조금 아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 살짝 들었지만 법정 근로 시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주 40시간 일주일에 하루 8시간 이렇게 지금 규정되어 있고 그 이상이 되면 연장 근로에 해당이 되고요. 또 연장 근로는 가상 이제 시간의 근로라 그래서 가산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연장 근로도 주 최대 12시간까지. 그러니까 법정 근로 시간 40시간, 그다음에 시간의 근로 12시간에서 총 52시간제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연장 근로는 12시간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근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실무적으로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교육 시간이잖아요. 이제 근로자가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가르치는 시간, 이거를 이제 교육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럼 교육 시간도 근로 시간이냐? 이제 이런 문의가 많아요. 이제 교육 시간도 노동부에서는 근로 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업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똑같이 근로 시간이기 때문에 똑같은 임금을 보장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교육 시간도 근로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근로 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긴 해요. 근데 근로 시간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근로 시간이 해당이 돼야 임금에 직결이 되어 있잖아요. 근로 시간의 해당 여부에 따라서 임금 지급 여부도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근로 시간인지 아닌지 여부, 뭐 출장 이런 거 이제 근로 시간인지 아닌지 이런 게 중요한데 출장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이제 출장 시간은 이제 통상적인 근로 시간을 본래 자기 근로 시간이 8시간이다 그러면 출장 시간도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8시간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출장 시간에서 뭐 개인 시간 이런 거 빼고 이제 업무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통상적인 본인의 원래 근무 시간을 출장 시간으로 이제 간주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근로 시간이 중요한데 이제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교육 시간이고 교육 시간도 근로 시간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휴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휴일을 이제 민간 사업장 기준으로 기업이 근로자를 무조건 쉬게 해줘야 되는 날은 딱 2날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아까 주휴일 하나, 그다음에 근로자의 날. 이 이틀 말고는 이제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급으로 휴일을 줘야 될, 그러니까 연차 휴가 이런 거 빼고는 유급으로 휴일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날은 없었어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공휴일, 빨간 날 있잖아요. 그날도 사실은 사기업, 그거는 관공서 휴일이기 때문에 관공서가 휴일이지 사기업들은 그날을 휴일로 제정하지 않고 부여하지 않아도 됐어요. 유급 휴일로.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내년 1월이죠.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관공서 휴일도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휴일을 보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일주일에 1일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함. 요게 이제 주휴일. 그 다음에 관공서 휴일도 민간 사업장에서 유급 휴일로 이제 보장하여야 함. 그 다음이 근로자의 날. 이제 관공서 휴일이 뭐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뭐 개천절, 어린이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민간 사업장에서도 내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들은 모두 다 전면적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된다. 지금도 30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으로 부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휴일은 그 정도,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휴일 근로수당이 뭐냐면 이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를 말을 해요. 주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관공서 휴일에 이제 일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는 경우, 이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냥 뭐 예를 들어 그 일을 4시간 한다 그러면 그냥 4시간치의 임금을 주면 되는 게 아니라 50%를 가산한 1.5배 된 임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이에요. 연장 근로도 마찬가지고 야간 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야간 근로 이제 휴일 근로 같은 경우는 얘기 나온 김에 설명드리면 휴일 근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유급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연장 근로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계약된 소정 근로 시간보다 넘어가거나 법정 근로 시간이 넘어가는 경우 그 연장 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야간 근로 수당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 시간 안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 근로 가산 수당이 발생이 됩니다. 허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아무리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 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5가 아닌 그냥 한 배의 임금을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연차휴가. 휴일에 대해서 하나 더 좀 많이들 헷갈리시는 걸 설명드리면, 휴일이 있고 휴무일이 있잖아요. 용어가 이렇게 실무적으로 어떻게 쓰이냐면, 휴일은 말 그대로 유급 휴일을 의미해요. 이렇게 주휴일이라든지 이제 관공서 휴일이라든지 근로자의 날, 유급 휴일, 꼭 유급으로 쉬어야 되는 날을 휴일이라고 하고요. 휴무일은 쉬는 날인데 무급 휴일을 보통 휴무일이라고 해요. 일반 사업장 같은 경우, 일반 사무직 같은 보통의 사무직 같은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면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설정을 하고요. 토요일을 휴무일로 설정을 해요. 무급 휴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요일 날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면 주휴일에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토요일 무급 휴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휴무일 무급 휴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급 휴일에 이제 휴일에 이제 근로를 제공을 해야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이 되고, 무급 휴일에는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뭐 물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 일을 했는데 토요일 날 또 일을 하게 되면 그건 연장 근로 수당은 발생이 되겠죠. 법정 근로 시간 넘어가는 거니까. 어쨌든 휴일과 휴무일에 대해서 되게 용어적으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연차휴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혹은 그 소정 근로 시간이 한 주에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개근 시 월 1개 연차 휴가를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1년마다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자, 연차는 이제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연 단위 연차 휴가가 있고 월 단위 연차 휴가가 있어요. 이제 보통 그거를 뭐 월차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정확한 거는 이제 월 단위 연차 휴가, 연 단위 연차 휴가예요. 이제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근로자들은 한 달 개근 시 한 개의 연차 휴가가 생겨요. 한 달마다 한 개가 생기죠. 이거를 월 단위 연차 휴가라고 부르고 보통 사업장에서 월차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연 단위 연차 휴가는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곧바로 15개의 연차 휴가가 생겨요. 15개 연차 휴가, 요거를 이제 연 단위 연차 휴가라고 부르죠. 그래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매달 개근 시 이제 월 1개씩 연차 휴가가 부과되기 때문에 1년만 근무하는 경우는 총 11개가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그 연차 휴가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휴게 시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시간 이상 근무 시는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간에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된다. 이걸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이거를 중간에, 그러니까 휴게 시간은 무급이에요. 휴게 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근로자가 뭐 사업장 이탈하든지 뭘 하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통 휴게 시간은 그리고 무급이죠. 이거 근로 시간이 아니니까. 그럼 중간에 30분 혹은 1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 사업장에 8시간 있는데 그러면 1시간 휴게 시간을 주면 근로 시간은 7시간이 되는 거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근로 시간이 1시간이고 휴게 시간이 근로 시간이 7시간이고 휴게 시간이 1시간인 경우고요. 근무 시간이 8시간이고 휴게 시간이 1시간인 경우에는 사업장에는 9시간을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 지금 사업장에 보통 9 to 6잖아요. 그럼 중간에 12시부터 1시까지 휴게 시간으로 점심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1시간 휴게 시간이고 나머지 8시간이 근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에 있는 시간은 총 9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4시간 근무를 시킨다 그러면 사업장에는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4시간 반 동안 있게 되겠죠. 중간에 30분을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휴게 시간은 그렇게 부여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휴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기준법에서는 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평균 1회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된다. 이게 주휴일이라고 그랬고요. 제 2항에 보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에 합의하는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대체휴일, 대체휴무라고 부르는 건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주휴일이 일요일이라고 보통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근로자 이제 대표하고 서면으로 이제 사업주가 합의한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일요일 날 근무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일요일 날 근무를 시키면 그 휴일 대신에 그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에 일요일을 다른 날로 이제 휴일로 부여를 할 수 있는 거죠. 원래 주휴일은 일요일인데 이번 주는 뭐 월요일 날 쉬는 거죠. 일요일 날 근무를 하는 대신에. 그렇게 이제 휴일을 대체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만 그렇게 특정한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휴일이 무슨 날이 있는지 볼까요? 일단 주일하고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이제 제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 밑에가 이제 관공서휴일이에요. 뭐 3.1절, 광복절, 뭐 1월 1일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원래 관공서휴일에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말고 일요일도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일요일은 여기 이 규정에서 지금 제외를 시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 사업장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들은 요 날들은 모두 이제 유급휴일로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날에 근로자의 날 빼고 다른 날들은 휴일을 대체할 수 있는데 대체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고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에 근로기준법 57조 보상휴가제 보시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이것도 근로자 대표죠.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름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자, 돈 대신 휴가를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연장근로를 했어요. 그럼 연장근로를 했으면 1.5배잖아요. 그럼 하루 근무를 했으면 하루에 내가 휴일 근무를 했으면 그거를 이제 만약에 보상휴가제로 준다 그러면 하루 근무했다고 하루를 쉬게 해주면 안 되겠죠. 왜냐면 나는 휴일 근무를 했기 때문에 1.5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쉴 수 있는 날도 가산된 거를 포함해서 1.5일을 줘야 돼요. 보상휴가제로. 왜냐면 임금을 대신 휴가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임금하고 이제 휴일하고 연동을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1.5배 가산되면 이제 나는 1.5일의 휴가를 부여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보상휴가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 가산된 이제 보시면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 대신 가름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이제 가산 임금을 주는 대신 휴가를 주는 거를 보상휴가제라고 하고 보상휴가제, 휴일 대체 모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요.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들의 내부적인 법에서 정해진 바는 없고 근로자 내부 선출에 따라서 근로자 대표 한 명을 선출해서 그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와 이제 서면 합의에 따라서
저기 휴일 대체와 보상휴가제를 이제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휴일 대체라든지 보상휴가제라든지 뭐 이제 개념들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건이 이렇게 되고 정확하게 이제 시행은 이제 정확한 개념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면 자, 연차 유급휴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뭐 연차를 뭐 이렇게 다른 용어로도 뭐 연가 뭐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뭐 이제 회사마다 조금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식 법정은 연차 유급휴가고요. 연차 유급휴가는 사실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주체는 근로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이 되면 본인에게 배정된 그리고 본인에게 발생된 연차 유급휴가는 본인 자유에 따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연차라는 거는 허가를 받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회사와 소통하는 개념으로 이제 뭐 연차 신청을 내기도 하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원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미만 근무자와 1년 이상 근무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고 1년 미만 근무자는 1년 미만 근무자나 혹은 1년 이상이 됐지만 전년도에 80% 미만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개근한 일수에 따라서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돼요. 그래서 1년 미만 근무자 그리고 1년 이상 근무자는 1년간 80% 이상 이제 근무를 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 휴가가 바로 부과되죠. 그리고 여기 가산 연차 휴가도 있어요. 3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 가산 휴가를 포함하여 총 연차 유급 휴가는 25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연차가 계속 가산이 돼요. 이제 근속 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근데 최대치는 25일이다. 그러면 1년에 연차 휴가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은 25일까지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년차. 제가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 날 입사했어요. 자, 그러면 2022년 1월 1일이 됐어요. 그럼 제가 1년이 딱 됐죠? 그러면 1년 되면 15개가 생기겠죠? 자, 2023년이 됐어요. 1월 1일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3년차, 2년차, 그러니까 연차로 하면 3년차죠. 3년차인데 이제 2년이 된 거죠. 2년이 되면 또 15개가 생기고요. 자, 그 다음에 3년이 됐어요. 2024년이 됐죠. 제가 들어온 지 3년. 3년이 딱 되면 3년 이상 근로를 제거한 경우에는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이상이 되는 순간 제가 1일의 연차 휴가가 가산돼서 16일이 부여가 돼요. 자, 그러면 또 그 다음 연도에는 또 가산되게 16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2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아까 어떻게 돼 있죠? 매 2년마다 1일 가산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는 또 17일이 되겠죠? 이렇게 계속 2년마다 가산이 1일씩 되는 건데 그게 총 25일까지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면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딱 1년만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딱 1년만 하고 그만두는 경우 1년 저기 보면 1년 이상 근무자 1년간 80% 이상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 부여된다. 그럼 1년만 계약직 근로자들은 1개월마다 1일의 연차휴가도 부여받고 그 다음에 딱 1년을 일을 했기 때문에 1년 일하자마자 15개의 연차휴가가 생기겠죠. 그러면 총 26개의 연차가 생기는 거예요. 딱 1년만 일하고 그만두는데도. 그래서 기존에는 1년 계약직들도 26개의 연차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1월 1일 날 내가 들어와서 12월 31일까지 일을 한다 그러면 퇴사일은 1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매달 한 개씩 연차 휴가가 생기고 퇴사할 때쯤에 퇴사하면서 15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내가 퇴사했기 때문에 15개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15개는 연차 수당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았어요. 아니, 연차 휴가라는 게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건데 1년만 딱 일하는데 그걸 쓰지도 못하는 건데 15개가 바로 생기고 그거를
못 쓰기 때문에 이제 임금으로 보전을 해줘야 된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많았는데 노동부는 줘야 된다는 계속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판례가 이제 1년 계약직들은 연차휴가 15개, 1년 이상 근무자들에게 부여하는 15개의 연차휴가는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노동부는 그 판례를 이제 앞으로는 따라가겠죠. 따라갈 거고 어쨌든 그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되게 최근에 나왔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1년 이제 대법원의 이제 판례에 따르면은 딱 만 1년 근무한 근로자는 딱 한 달씩 근무해서 11개의 연차만 생긴다는 거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차휴가 대체는 뭐냐? 아까 휴일 대체랑 비슷한 거예요. 이제 연차를 쓰기로 했는데 그 연차휴가를 이제 막 내가 월요일날 연차를 쓰기로 했는데 그날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날 일을 시키고 이제 다른 휴무일날 이제 휴무를 주는 거죠. 이제 다른 날에 이제 연차 대신. 그럼 예를 들어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사용이 많이 됐어요. 아까 민간 사업장은 몇 년 전만 해도 작년에 법 개정되기 전에는 관공서 휴일은 안 쉰다고 했잖아요. 어린이날 이런데 안 쉬어도 됐단 말이에요. 이제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럼 사기업들은 그날을 쉬게 하는 대신에 이 연차휴가 대체로 연차휴가를 하나씩 이제 차감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관공서 휴일을 하면은 보통 그래도 열흘이 넘어가니까 이제 연차가 뭐 15개 이렇게 생겨도 그게 다 차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차휴가 대체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법으로 그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날 이외로 연차를 쓰게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연차휴가가 이런 경우에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아파서 쉰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그럼 너 이거 연차로 한다. 이제 이런 경우. 그럼 연차를 사용한 걸로 하거나 아니면 그 날 쉰 거를 이제 연차휴가로 이제 대체를 하는 거죠. 자, 연차휴가는 그렇게 되고 이것도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가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지금 1, 2, 3번에 있는 그 절차를 통해서 그러니까 연차가 그렇잖아요. 사실 근로자가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못 쓰고 사용 기간이 넘어가 버리면 사용 그 해에 못 쓰면 그거는 연차 수당으로 보전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사업주들은 어쨌든 이게 법 취지 자체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주고 생활의 질을 이제 뭐 요새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걸 보장해주기 위해서 생긴 제도인데 이거를 임금으로 청구하고 임금 청구권으로 변환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법 취지랑 맞진 않거든요. 그래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가 뭐냐면 사용자가 계속 연차 사용을 촉진하게 하는 거예요. 연차 사용해라. 이렇게 그래서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다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끝까지 안 썼다. 그러면 이제 연차 휴가를 이제 연차 수당으로 변환하지 않고 연차 휴가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아예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할 것을 서면. 그러니까 연차 휴가가 이제 끝나기 전에 연차 뭐 예를 들어 12월 말일이 지나면 이제 그 해 써야 되는 연차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월이나 그때 10일 이내에 이제 사업주가 너 언제 연차 쓸 건지 지정해라고 이제 서면으로 요구를 한번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제 2번 보면 자, 이걸 사용자가 시기 지정 요구라고 해요. 그럼 시기 지정 요구를 했는데 그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지정을 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휴가 사용 만료 기간 2개월 전. 그러니까 12월 말일 날 이제 끝나잖아요. 12월 말일 날 끝나니까 이제 10월 그때 끝나기 2개월 전에 아예 사용자가 휴가를 너 언제 써 해서 지정해서 아예 서면으로 통보를 하는 거예요. 저거를 아까를 1차 촉진이라고 아까 2번을 2차 촉진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제 2차로 촉진을 한번 하고 그래도 안 쓴다. 그러면 이제 연차 휴가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3번 보면 휴가 사용 지정일에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수령 거부. 그러니까 2차 촉진 때 너 이날 연차 써라고 했잖아요. 근데 근로자가 또
출근을 하거나 출근을 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 너는 연차이기 때문에 근로를 하지 마라. 근로를 하지 말고 근로 제공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이제 근로 수령 거부라는 거죠. 이제 어쨌든 그 휴일에 쉬게끔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거부하고 근로자가 뭐 나온다. 그러면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이제 미사용 연차는 그 사용 기간이 지나면 연차는 연차 수당으로 바뀌지 않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연차는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연차는 연차 수당도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연차 수당은 이제 말 그대로 연차를 제 시간, 제 기간 안에 못 쓰고 넘어가서 수당으로 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연차를 수당으로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퇴사하면서 남은 연차가 있거나 뭐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데 이제 연차 촉진제도 거치지 않고 이제 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연차가 있으면 그 연차를 이제 일수에 따라서 연차 수당으로 이제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연차 수당이고 이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안에 먼저 연차 수당으로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고 연차는 일단 법 취지 자체가 휴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먼저 휴가를 쓰도록 하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임금채권 소멸시효. 임금채권도 소멸시효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임금을 못 받았는데 그것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 3년 동안 청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없어져요. 청구를 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3년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이제 신고를 했다 그러면 직전 3년치밖에 못 받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금품청산. 자, 읽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품을 지급해야 된다. 자,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고 나면 14일 이내, 2주 내에 모든 임금을 다 지급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임금 지급일에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이제 뭐 매달 예를 들어 임금 지급일이 2월 10일이다 그러면 내가 뭐 20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했으면 그 다음 달 10일 날 임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내가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이 금품을 청산돼야 돼요. 물론 저기 단서에 있는 것처럼 당사자 합의해서 임금 지급일 날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이제 그래서 임금채권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되고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자, 그래서 이 밑에 예시를 잠깐 간략하게 볼게요. 만약에 2021년 12월 30일 날 체불임금 청구를 하면 3년 이내의 것만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17년에 입사했어도 저기 3년 전인 2018년 12월 31일 것까지 이제 가능하고 이제 임금채권 기산점은 밑에 행정해석 보면 임금 정기 지급일이 기산일이 된대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이제 정기 지급일이 매달 10일이다. 그러면 이제 12월 31일 이후 임금부터 이제 청구가 가능하니까 19년 1월 10일 날 지급되는 임금분부터 청구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1월 10일 날 지급하는 임금은 보통 12월분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12월분 임금부터 청구가 가능하고 그 이전인 11월분 임금부터 그 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생각하시거나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임금의 시효는 어쨌든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금품 청산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하고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은 임금 포함해서 모든 금품은 청산해야 된다. 그 부분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인사 및 징계 이제 해고라든지 뭐 이제 인사권이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지만 근로자의 생존 그리고 노동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 사용하는데 무조건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특히 해고 같은 경우 가장 이제 극단적인 조치죠. 인사권 중에.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이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제 보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해서 해고를 하려면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위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어떤 이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저 조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이제 해당이 되고, 그래서 부당해고라고 하잖아요. 부당해고는 그러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이 되고 문제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예고. 이거 해고예고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만약에 못했을 경우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 이 31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이라고 하죠. 그리고 해고예고를 하여야 되고, 이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구분 없어요. 이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를 하려면 해고예고를 미리 하셔야 돼요. 근데 다만 해고 예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몇 가지인데, 그중 대표적인 게 입사한 지 3개월 이내에서는 해고 예고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종합해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입사한 지 3개월 이내에서는 그날 바로 해고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유도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그리고 해고 예고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3개월 이내의 근로자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바로 해고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해고 예고는 5인 이상 사업장, 미만 사업장 다 관계가 없이 적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27조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고,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그리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해고 예고를 이제 사유하고 시기 명시하면은 서면 통지한 것으로 이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고 예고할 때 이제 예고를 하면서 이제 사유랑 뭐 시기랑 이런 것들을 다 적어서 이제 해고 예고 통지서를 주면 그거는 서면 통지도 한 거고 예고도 한 걸로 이제 보겠다는 거죠. 여기 이제 2항에 서면을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효력 규정이 있는 거니까 해고가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이상은 그 해고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면 통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이 부당해고는 이 노동청이 아니고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관할을 해요.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있어서 뭐 부당 정직이라든지 뭐 부당 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제 신청을 근로자가 해서 나는 내가 이제 받은 이 인사권이 부당하다라는 판단을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받게 되죠. 그래서 해고 같은 경우 해고 당한 날로부터 이제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서 내가 당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만약에 판정이 되면 이제 그동안 그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되고, 그동안의 해고 기간 동안 판정되는 그 날까지 모든 일수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 입장에서는 해고를 할 때 굉장히 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부당하게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해서 이제 부당 해고로 판정을 받을 거고, 부당해고 판정되는 순간 그 기간 동안의 모든 임금 상당액을 줘야 되고, 그것도 원직에 복직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를 할 때 정당한 해고 사유가 꼭 있어야 되고, 판단 근거가 있어야 되고, 함부로 해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서면 통지와 해고 예고도 꼭 갖추어야 되고요. 그래서 해고 관련해서는 이제 뭐 부당해고니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아예 부당해고 문제가 성립하지는 않고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제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정당한 이유, 제가 계속 해고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그 정당한 사유라는 게 대법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사회통념상 누가 봐도 해고가 정당해 보여야 된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냐? 근로자의 뭐 비위 행위, 뭐 그리고 사업장의 여건, 모든 거를 대내외적인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기준이 꽤 높아요. 그 기준이 꽤 높기 때문에 사업주가 요거는 해고감이야 라고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서 그거는 해고감이 아니라고 판정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 일을 조금 실수했다라던가 뭐 몇 번 뭐 지각을 한 거 가지고는 해고를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이 사람이 반복적이고 굉장히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 굉장히 조금 기준이 높죠. 그런 경우에 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를 하려면 그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라는 것을 증명을 사업주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 자료를 계속 모아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준비 없이 함부로 해고해서는 모든 게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까 시용 수습 기간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판례에서는 그래요. 시용 수습 기간은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통의 해고보다는 조금 폭넓게 판단을 한다라고는 해요. 그래서 보통 시용 기간이 아닌 일반 근로자 해고해 같은 경우는 정당성 판단이 되게 엄격한데 시용 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당성 판단이 조금은 기준이 살짝 낮아요. 조금 폭넓게 인정을 해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로 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이유와 사유로는 해고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시용기간,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이유도 약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부당해고 이제 해고의 판단에 있어서 업무 적격성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시용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 두는 경우가 많죠. 이제 해고는 여기까지 하고, 자, 이거는 해고 예고 예외가 아예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입사한 지 3개월이 안 된 경우. 그 다음이 이제 이런 경우예요. 뭐 납품업체 뭐 금품 향응받고 불량품 납품받아 차질 갖고 오고 뭐 영업용 차량을 남용하고 뭐 교통사고 일으키고 기밀 유출하고 그 다음에 허위사실 유포해서 막대한 지장 갖고 오고 범죄 일으킨 경우 뭐 불법 반출하고 몰래 훔치는 경우 서류 조작하는 경우 사업 손해를 그래서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 막대한 지장이라는 거는 법에서 말하는 막대한 지장 진짜 엄청난 그 사업이 약간 휘청거릴 정도의 막대한 지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고 예고 아무리 30일 전에 해고 예고 없이 즉시 예고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조금 눈에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대부분 정말 누가 봐도 심한 경우죠. 누가 봐도 심한 경우고 정말 회사에 정말 엄청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뭐 범죄 행위라든지 그런 경우들은 해고 예고 없이 즉시 예고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퇴직할 때 이제 또 이슈가 되는 게 퇴직금. 퇴직금은 간혹 옛날에는 한 2010년 이전에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근로자 사업장 규모에 이게 규모 불문하고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럼 퇴직금은 어떤 사람을 지급을 하냐? 아르바이트생이든 뭐 기간제 근로자든 다 그런 거 상관없이 한 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래서 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인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새 소기업 같은 경우는 퇴직금 때문에 일부러 15시간 미만씩 잘라서 이렇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7시간씩 이틀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뭐 1년, 2년, 3년을 일하더라도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퇴직금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슈가 이제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고 중간 정산이 있고 퇴직금 합의가 있는데 분할 약정이 뭐냐면 이제 매달 미리 주는 거예요, 퇴직금을. 근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이제 허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중간정산, 미리미리 뭐 1년마다 주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이 사람이 퇴직했을 때 퇴직한 임금을 가지고 그 기간 전체를 줘야 되는 건데 그때 뭐 이렇게 조금씩 준다 그러면 본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퇴직금보다 더 적겠죠. 그러니까 이제 퇴직금 중간정산 같은 경우도 법에서 뭐 정해놓은 경우는 있어요. 이제 법에서 이제 뭐 이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법에서 정한 경우여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는 이상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예요. 퇴직금 분할 약정도 무효고. 그러면 이미 중간정산하고 그럼 분할해서 준 거는 어쩌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준 거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명목으로 준 게 확실하다면 퇴직금은 그거는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뭐 근로자와 합의해서 차액분만 퇴직금으로 더 주셔도 되고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은 따로 전액 제대로 지급하셔야 되고 기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따로 받으셔야 되고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건 아니에요. 자, 퇴직금 합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거나 일정 금액을 퇴직금으로 정한 내용의 합의. 퇴직금 이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근로계약서에 뭐 우리는 퇴직금이 없다.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습니다 해서 뭐 사인을 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모든 임금은 미리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예요. 미리 어떤 나의 장래에 생길 임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받지 않겠습니다. 뭐 퇴직금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그거는 허용되지 않아요. 근데 허용되는 게 이미 기 발생된 경우. 이제 내가 퇴직을 해요. 그럼 퇴직을 하면 내가 퇴직금을 받아야 되고 뭐 어떤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 내가 퇴직금이 5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사장님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사장님이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퇴직금 200만 원으로 합의하는 게 어떻냐 해서 근로자가 오케이 해서 퇴직금 200만 원 받기로 하고 금품청산 확인서 쓴다 그러면 그거는 유효해요. 왜냐면 기 발생된 본인의 권리를 일부 포기하는 것도 뭐 일부 혹은 전부 포기하는 거는 가능하니까 그런 합의는 가능한데 미리 기 발생되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거는 그거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퇴직금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직할 때 그렇게 퇴직금을 합의하는 경우는 가능하고요. 여기 써져 있죠. 사전 합의는 무효, 그러나 퇴직 후에 합의하는 경우 가능. 아까 금품청산 확인서를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금품청산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제 금품청산 모든 임금을 청산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주로 쓰는 합의서예요. 어떤 법으로 정해진 서식은 없는데 이제 그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했습니다라는 확인서를 근로자하고 이제 사업주가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확인서가 있으면 모든 임금은 지급이 됐다라는 게 확인이 돼서 나중에 뭐 근로자가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허용되지 않아요. 그 금품 청산이 모든 게 청산이 되었다는 합의서를 본인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품 청산 확인서라고 하고요. 그리고 퇴직금이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가 초반에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그 법 규정이 달라지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하나 달라지는 게 소정 근로 시간이에요.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또 적용되는 게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퇴직금, 그리고 또 하나가 주휴수당, 주휴일. 그러니까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들은 그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돼요. 유급으로 하루 쉬게끔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부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시급제 같은 경우에는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되지 않으니까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다면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15시간 미만 소정 근로 시간 15시간 미만으로 쓰면 퇴직금이랑 주휴수당 다 안 줘도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렇게 요새 이렇게 이게 좀 잘라서 15시간 미만으로 여러 명 쓰는 게 요새 좀 관행이 돼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퇴직금이라든지 주휴수당의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이 있는 것처럼 15시간 미만도 있다. 퇴직금, 주휴, 그 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주 15시간 미만이면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이 아까 말씀드린 중간정산 사유에 이거는 아예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이제 무주택자가 이제 주택 구입하거나 전세 이런 거 들어갈 때 이제 금전이 좀 필요하잖아요. 목돈이. 그런 경우에 이제 미리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이제 뭐 좀 6개월 이상의 그 가족들이 요양이 필요하다거나 뭐 파산한 경우 이제 뭐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경우가 아닌 이상은 중간정산은 안 돼요. 이 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무주택자가 이제 주택 구입이나 전세할 때, 그 다음에 가족이 이제 조금 아파서 꽤 오랜 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파산한 경우, 이런 경우들, 그런 경우들만 가능하다. 법에서 정해진 경우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거를 쭉 나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쭉 나열을 해봐서 거기서 조금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 이제 제가 이제 명시를 해놓은 건데요.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꼭 아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작성하고 교부 안 하셔도 안 돼요. 교부를 하셔야만 이제 그 의무를 다 하신 거기 때문에, 하시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근로계약 무조건 잘 하셔야 되고, 근로조건 아까 제가 꼭 명시해야 되는 거 잘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휴일 주휴수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제 주휴수당도 안 주면 최저임금법으로 처벌받아요. 최저임금 안 준 걸로 돼서 주휴수당은 뭐 임금체불이기도 하고 최저임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리고 요새 노동부의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 진정이 엄청 많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은 이제 뭐 8,720원이었죠 올해. 그다음에 내년에는 9,160원이 됐겠고, 이제 장애인 근로자 같은 경우 최저 감액이 되지만 그거는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제한적인 경우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경우, 그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수습 기간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해서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감액이 가능한 건 두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그런 인가를 받은 경우, 그 다음에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기간 3개월 설정했을 때 그 최저임금 90%까지만 감액 가능하다는 거. 자, 이거는 뭐 벌금도 징역도 엄청 세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엄청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수습근로자 맨 마지막에 있죠. 수습근로자는 최저 감액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4번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절차라든지 사유 다 지키셔야 되고요. 사직서를 꼭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분쟁 해결에 이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부당해고 당했다고 하는데 사실 자진 퇴사하고 부당해고 당했다고 신청하는 경우도 많아서, 사직을 한다면 어떠한 사유로 사직을 하는지 정확히 사직서를 제출하시게끔 해서 사직서를 쓰는 게 근로자도 좋고, 이제 사업주도 이제 분쟁을 명확하게 하는데 좋기 때문에 그 사직서는 좀 작성을 권해드리고요. 그 부당해고 기간에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셔야 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부당해고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하다. 해고 예고수당은 30일이고요. 노동부에서 이제 해고 예고수당을 청구하느라고 노동부에 신고를 많이 해요, 요새. 그렇기 때문에 해고 예고는 30일 이전에 꼭 해야 되는데, 예외는 이제 입사한 지 3개월 이내 근로자들은 해고 예고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폐업하는 경우 있잖아요. 폐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 하셔야 돼요. 해고가 아님에도 폐업하느라고 이제 근로자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폐업도 해고 예고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노동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폐업하는 경우에도 미리 30일 전에 폐업으로 인해서 이제 근로관계가 끊긴다는 거 무조건 통지하셔야 되고요. 6번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가산수당을 붙는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이 없고요. 중복이라고 되어 있죠. 연장이랑 휴일 근로수당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휴일날 근로를 했는데 8시간 이상 근로를 한 거예요. 그러면 8시간 이상 근로한 분은 휴일 근로이자 연장 근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50%가 두 번 가산되니까 이제 100%의 임금이 가산이 되겠죠. 50%가 아니고. 그렇게 중복도 가능해요. 그렇게 포괄임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이렇게 좀
포함시켜서 월급을 측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400만 원 받으면 뭐 50만 원, 50만 원 연장 근로수당, 그다음에 뭐 휴일 근로수당 해놓고 이제 나머지 금액은 기본급으로 해놓고 하면은 그 금액만큼은 이미 지급된 걸로 보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기도 많이 하는데,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의 근로를 하더라도 그 가산수당을 못 받으니까 좀 불리한 거긴 하죠. 그거를 포괄임금제라고 하기 때문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개념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퇴직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시 근로자 상관없고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만 이제 지급받으실 수 있고, 퇴직연금제라고 이제 연금 형식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은행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제 적립을 하는 방식으로 되고,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만 된다. 자, 마지막으로 4대 보험. 이제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의무가입이에요. 4대 보험은 사실 많은 분들이 근로자가 가입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근로자가 가입하기 싫어해서 가입을 안 해요라고 하시는데, 4대 보험 선택 사항이 아니고 월 60시간 이상 한 달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무조건 4대 보험 모두 가입해야 되고요. 그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네 가지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모두 다 내는 거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이제 거의 반반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자들은 이제 나중에 사유 이제 뭐 비자발적 퇴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도 수급이 가능하고요.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이제 업무를 하시다가 다치시면 산재 신청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 이제 총 알고 계셔야 되고 이제 좀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좀 추려서 알려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하고 계시면 뭐 전체를 기억 못 하시더라도 이제 포인트들 제가 이렇게 좀 찝어드린 거를 위주로 하시면은 실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 정리한 요 화면 한 번 더 보시고 이제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보시는 분들께서 혹시 질문 올려주신 거 있으시면 제가 한번 그거 질문 답변하는 시간 마지막으로 10분 동안 가질게요. 네, 일단 첫 번째, 뭐 병가로 인한 휴가는 연차에서 차감하는 건가요? 공가 처리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연차 차감하는 거는 법은 없어요. 병가는 그냥 회사에서 이제 근로자하고 회사 보통 내규이기 때문에 병가를 그냥 무급으로 해서 공제하는 데들도 있고요. 연차 사용하는 걸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아픈 근로자를 꼭 연차를 줘야 되고 아니면 유급휴를 줘야 되는 법은 없어요. 그건 회사 재량이기 때문에 보통은 어떠한 뭐 제도도 없으면 아픈 날은 결근을 해서 임금을 공제를 당하거나 아니면 연차를 쓰셔야 돼요. 회사에서 따로 회사 규정대로 뭐 이렇게 아픈 경우에는 유급 뭐 하루에 유급 휴가를 준다 이렇게 규정되지 않는 한은 연차를 사용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휴가 기한 작성 시 휴가 구분에서 특별 휴가는 무엇에 해당되나요? 이거는 뭐 이거 지금 재직하시는 곳 특성이신 것 같은데, 특별 휴가나 뭐 이런 거는 없고요. 그냥 연차는 휴가 사유, 뭐 사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에게 발생된 연차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냥 회사에서 연차 사유에 대해서 좀 파악하느라고 아마 뭐 특별 휴가, 모순 휴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연차는 어떤 구분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법에서 발생되는 만큼 본인이 이제 근무일에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계약직 혹은 인턴 경우 월차를 앞당겨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허락을 해주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허락을 해주셔야 되고, 원래는 원칙은 본인에게 발생된 연차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재직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시기에 회사 퇴사 통보를 하고 실제 퇴사일은 만 1년 채운 이후일 때 퇴직금 수령 가능할까요? 퇴사 통보를 하고, 그쵸?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제작 기간이 만 1년이 되지 않은 시기에 그러니까 1년 되기 전에 어쨌든 통보는 받았는데 재직은 1년 동안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퇴직금 수령 가능하죠. 1년 재직을 하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인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산정되는지. 인턴 계약직 이런 거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15시간 1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받으실 수 있어요. 평균 임금 퇴사 직전 3개월간 평균 임금으로 해서 30일치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인턴 1년 채우면 일반 1년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이거는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어요.
이거는 회사마다 달라요.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 관련 백신 접종 당일과 다음날 공가로 가능한가요? 백신 접종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쉬게끔 기업에게 법적으로 쉬게끔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회사의 재량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는 백신 접종 맞으면 이제 반차라고 하죠. 반차만 주고 있어요. 당일 그 다음날 뭐 이렇게 주는 데도 있는데 그건 회사 재량이다. 자, 5인 이상일 경우에도 토요일도 1.5배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면 휴일 근로수당이 없고요. 만약에 토요일이 유급 휴일이다. 근데 그날 일을 했다 그러면 1.5배가 되겠죠. 근데 무급 휴일이다. 그러면 1.5배가 아니고 그러니까 휴일 근로수당으로 1.5배는 아니지만 연장 근로에 해당된다. 뭐 아까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 일을 했는데 토요일 날 몇 시간 더 했다 그러면 40시간 넘었기 때문에 연장 근로에 해당되잖아요. 그럼 그 기간은 연장 근로로서 1.5배 가산이 될 수 있죠. 그렇고 자, 10번. 저희 선생님이 갑자기 건강문제로 무급을 취하는 거 처리돼. 이 경우는 1년 1개월을 근무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휴직의 경우에도 근속이 되어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1년 1개월 일해서 되시는 건 아니고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일을 하셨는데 중간에 6월달 한 달을 쉬셨다 하더라도 그거는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12월 말일자까지 일을 하시면 1년으로 일한 걸로 됩니다. 요 기간이 빠지진 않아요. 그리고 요거 방금 지금 설명드린 거 조금 부연 설명해드리면 이게 이렇게 잠깐 휴직 같은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근속기간이 인정되는 걸로 봐지는데 사직서를 제출하고 아예 뭐 한 2, 3개월을 쉬고 이렇게 진짜 단절된 걸로 볼 수 있으면은 그거는 끊겨요. 다시 시작인데 이렇게 휴직의 경우에는 이제 이어지는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직서를 제출해서 퇴사를 제대로 하셨다가 다시 입사를 하셔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고 다시 근로계약이 시작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그거는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지만 말씀 주신 것만으로는 퇴직 그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 휴게 시간대는 사업주가 알아서 정하는 건가요? 저는 근무 중간에 사장님 출근하자마자 30분 쉬고 쭉 일을 시켜요. 그래서 그쵸. 보통 휴게 시간은 사업장에서 정해지긴 하죠. 근데 업무 시간 중간에 쉬는 거기 때문에 출근하자마자 30분 쉬고 일을 시작하는 거는 아마 근로감독을 하면은 그 시정 지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업무 시간 중간이기 때문에 근무 시간 끝하고 이제 시작점에는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말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시간에 쉬는 게 아니라 근무 시간 중간에 쉬는 거기 때문에 근무하시다가 중간에 쉬는 게 바람직합니다. 휴일 보상 휴가는 사내 규정이 우선인지 근로기준법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우선이죠. 근로기준법을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뭐 사내 규정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거는 절대 안 되지만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 이상으로 해주는 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연차휴가는 15일 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연차휴가 17일 준다. 상관없어요. 12일, 13일 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이상 그 최저 기준 이상 주는 건 상관없어요. 이 근로기준법은 말 그대로 그 기준을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기준 이상 주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내 규정이 그 기준 이상이면 상관없는데 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미달되는 경우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잦아지고 있는데 재택근무 시 다치게 되었을 때 산재 처리. 이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사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재택근무라는 게 일단 사업장이 아니잖아요. 사업장은 아닌데 어쨌든 근무 중간이기 때문에 업무 인과성이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해야 돼서 이거를 그냥 딱 이렇게 집안에서 어떻게 다쳤는지에 또 따라 좀 다르고요. 진짜 일을 하다가 다친 건지 아니면
본인 다른 일을 하다가 다친 건지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른데 업무하고 그 인과관계성이 좀 뚜렷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업무 정말 재택근무지만 업무를 하다가 뭐 다쳤다. 예를 들어 뭐 만드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를 하는 일인데 컴퓨터 하다가 뭐 다칠 일은 별로 없지만 뭐 컴퓨터 때문에 어쨌든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뭐 상해를 입었다 그러면 산재 처리가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다쳤는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재택근무는. 어쨌든 근로시간 내고 업무랑 관련된 거기만 하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규정상 병가 부여할 수 있지만 구체적 부여 기준 명시되지 않습니다. 만약 병가 사용 시 남은 연차가 있을 경우 연차를 우선적으로 사용한 다음 병가를 부여하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내부 규정으로 부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나요? 병가라는 게 규정상 부여할 수 있으면 이제 유급으로 주신다는 뜻이겠죠. 이거는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가 사용의 보통 요건을 정해놓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에 부합하면 연차 이외로 병가를 지급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런 규정이 없으면 그냥 연차를 사용하게끔 그렇게 해서 연차 신청을 받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뭐 어떤 거를 뭐 우선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상관없어요. 연차만 부여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준 이상만 부여하시면 된다고. 지금 연차를 부여하시고 병가를 추가로 규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 기준 이상을 주신 거기 때문에 연차를 보장하는 선에서는 병가를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에요. 일 4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경력증명서에 이 내용을 명시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 타기관에 입사하면 경력 인정 시 2분의 1로 인정되는 건가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죠, 보통. 이제 통상 근로자보다 근무 시간을 짧게 일하는 시간은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직하시는 회사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요. 이것도 뭐 법으로 정해지거나 그런 건 없고 이직하시는 회사에서 이제 뭐 그냥 그 근로 시간이 단시간 근로자인지 통상 근로자인지 여부 관계없이 그냥 그 기간을 전체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곳도 있을 거고 말씀 주신 대로 4시간 근무했다고 경력을 2분의 1로 인정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거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직하시는 회사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모두 다 끝났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인사노무 같은 경우는 우리 장애인 근로자들도 그렇고 일반 근로자들도 그렇고 모든 근로자들이 정말 많이 알아야 되고 또 회사의 입장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접촉되어 있고 기본권인 노동권과 매우 그리고 또 생계와 이제 결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알아두시면 이제 업무 보시는데 좀 수월하고 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이 역량 강화 교육을 좀 더 이제 인사 업무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좀 이제 이루어져서 이제 업무 보시는데 조금 더 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